네 번째 주제입니다. 늘어나는 스쿨존 사고 대책 없나? 이런 주제입니다. 참 이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았죠. 지금 이 초등학생, 유치원생 그 스쿨존에서 사망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요. 이 문제는 우리 김세현 박사님이 아주 전문가신데 스쿨존에서 어린이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요. 우선 그 실태가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일단 지금 어린이 교통사고부터 좀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 어린이 사고에는 어린이 교통사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가 있고 그 속에 이제 스쿨존 사고가 있습니다. 근데 세 가지를 보면 우리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를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사고 건수는 이제 조금씩 줄고 있었어요.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는. 근데 어린이 보행사고 같은 경우에는 그 주는 갭이 굉장히 이게 적게 줄었고 전체 사고는 좀 많이 줄었고 많이 줄었다고 해봐야 사실 2017년 같은 경우 연간 한 19,900건 정도의 사고가 있었고 2021년도에는 한 8,800건 정도가 지금 사고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어린이 보행 사고는 한 40%를 차지하는 한 4,000건 정도가 2017년도에 있었고요. 중간에 이제 2019년도에 코로나라는 이슈가 좀 생겼고 한 3년 정도는 아이들이 학교를 그냥 균일하게 가지 않고 계속 뭐 갔다 말았다 등교하다가 안 했다가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표면상으로는 사건이라든지 사고가 좀 줄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사망사고를 보면 사망사고도 역시 2019년을 좀 기준으로 하면 2019년 이전에는 한 뭐 8건, 3건, 6건에서 아이들 교통사고가 스쿨존 교통사고가 났었고요. 어린이 보행사고는 사실 훨씬 더 많죠. 2017년 같은 경우에는 한 35건이라면 2021년 같은 경우에는 한 10건 정도의 사고가 있었고 그 중에서 스쿨존 사고는 한 2건 정도였다. 사망사고가. 그래서 이 사고도 이제 사고 건수 대비 사망사고가 몇 개고 이 사망자 말고 또 부상사고가 몇 건인 거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어린이 교통사고도 줄고 보행사고도 주는데 스쿨존 사고는 올라갔어요. 근데 문제는 2019년도에 민식이법이 제정이 되면서 2020년도부터 민식이법이 시행이 됐는데 민식이법이 시행이 되면서 사실 스쿨존 법이 강화가 됐고 그 덕분에 또 예산이 굉장히 많이 편성이 되면서 단속 카메라도 많이 달았고 인력도 많이 그쪽으로 배치를 했는데 그렇다면은 뭐 원칙적으로 보려면 많은 돈이 예산이 투입이 됐으면 사고는 줄어야 되거든요. 근데 사고는 계속 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럴까요가 지금 쟁점인 거죠. 왜 그럴까요? 특히나 보행 환경 개선한다고 해서도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돼 있고 현재는 이제 사고가 어디에서 나느냐를 또 많이 분석하잖아요. 스쿨존에도 그냥 도로가 있을 것이고 횡단보도가 있어요. 근데 이제 횡단보도에서 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보행 환경 개선이라 그래갖고 횡단보도를 스마트 횡단보도로 바꿔주면서 심지어는 이제 바닥에까지 신호등을 깔고 있거든요. 지금 거의 아마 다 시중에 깔려 있는 걸로 아는데 그 바닥에 신호등이 깔린 거는 이제 아이들이나 보행자들이 스마트폰이 지금 대세잖아요. 계속 다니면서 핸드폰을 보니까 앞에 신호등을 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보면서 바닥에 빨간불 있으면 쓰고 파란불 있으면 건너는 거죠. 굳이 고개를 안 들어도. 근데 그래도 사고가 나요. 그러니까 이제 알람까지 해주는 거예요. 신호등에서. 자 지금 불이 바뀌었으니까 건너가세요 라고 신호도 해주고 심지어는 이제 노약자를 위한 제도로는 걷는 속도에 따라 신호 시간을 좀 늦추기도 하는 시스템까지 좀 도입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지킬 부분을 사실 지키지 않으니까 사고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환경이 아무리 좋아지고 개선이 돼도 사람들이 바뀌지 않으면 사고율은 줄지 않는다. 환경은 좋아졌는데 왜 사고가 늘어날까? 사실 이유 찾기가 힘들죠. 스마트폰을 없애야 되겠네. 시민들의 의식 문제인데 박 교수님 어떻습니까? 이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사고는 이제 가중처벌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운전자들이 좀 주의는 하는데 학부모들의 지금 현실적인 불편 내지 어려움은 뭐냐면 지금 뭐 수원, 화성, 시흥, 안양 지금 다 공통적이단 말이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구역을 딱 지정해놨어요. 근데 아이들 등하굣길 내려주고 태우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주정차 금지 구역을 정해놓으면 학부모들 입장에서
아니 아이들을 그럼 어떻게 내려놓느냐 태우느냐 이러거든요. 이게 좀 행정과 시민과 괴리된다. 픽업존이 없는 거잖아요. 네. 간단히 얘기하면. 네. 그래서 이 문제가 예를 들면 그 픽업존을 따로 만들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 좁은 도로에 픽업존만 뭐 이렇게 버스 정류장처럼 네. 들어가서 그리고 또 아이들 태우러 오는 학부모가 한두 명이 그러니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돼요? 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를 예를 들면 뭐 학교 안에 그 네. 예를 들면 운동장에 들어가서 대기하다가 주차장. 뭐 한다든지 이런 식 외에는 지금 도로에서는 답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도로에서는. 픽업존 어떻게 보세요? 저는 픽업존이 사실 학교마다 약간씩은 차이가 있는데요. 어. 보통 이제 아이들을 학교까지 데려다 주는 거는 초등학교 저학년이 이제 많이 부모들이 차로 태워주거나 하는 케이스인데 학교마다 정문, 후문이 있습니다, 사실. 근데 정문 쪽에는 사실 픽업존이 없어요. 근데 후문 쪽으로 돌아가면 그들만의 약속이 있는 픽업존은 있어요. 자, 여기에서 요만큼에서 세워갖고 빨리 내려주면 가세요라는 거는 그 원년중에 그냥 이렇게 뭔가 이거 픽업존이에요가 아니라 그냥 학부모들이 관례처럼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네. 것들이 있거든요. 네. 뭐 아시겠지만 주차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부분이 깨끗했다가 누군가가 주차를 그 자리에 딱 하기 시작해요. 네. 그럼 모든 사람들은 거기다 주차를 해요. 어느 그렇죠. 날 그 공간이 주차 공간이 돼버리거든요. 네. 픽업존도 사실 마찬가지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픽업존이 없다라는 부분은 그냥 학부모가 편의상 학교 앞에다가 딱 주차를 해서 아이를 정차해서 아이를 네. 내려주면 모든 분들이 이제 그곳을 픽업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픽업존으로 인식하고 막 내려주는데 실질적으로는 픽업존이 아니다 보니까 서로 불편하고 충돌이 생기는 거죠. 나름의 규칙을 조금 만들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한 정보가 네.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아이를 학교에 바래다 주면서 나중에 알았거든요. 네. 아, 여기가 아예 픽업존이구나. 사실 근데 그 길을 누구도 픽업존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네. 예. 그런 불편함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가 좁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을 따로 빼내기라는 거는 굉장히 힘들어서 그거를 바로 학교 앞에 뭔가를 한다기보다는 학교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픽업존을 마련을 해서 아이를 안전하게 바라다주는 시스템이 좀 도입이 되면 네. 사고 예방에 오히려 좀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네. 들고요. 사실은 이제 또 하나 문제가 이 보차도 미분리 지역 문제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도와 차도의 이제 구분이 모호한 이 지역이 지금 경기도만 해도 학교 주변에 360곳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어느 학교는 800m를 학생들이 걸어야 이 보차도 미분리 구역을 800m를 걸어야 제대로 된 인도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실장님? 문제가 많죠. 어떻게 되나요? 이게 솔루션이 있겠습니까? 지금 보차도 미분리된 거는 그 물리적으로 구조적으로 도로와 인도를 설치할 수 없는 곳에 뭐 스쿨존을 만든다던가 아니면 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데 대부분 다 이제 구도심 지역이죠. 그러니까 아까 뭐 헌법 10조도 얘기했습니다만 구도심과 원도심이 사실은 좀 생활 여건도 틀리고 그러면 어쨌거나 그 지역의 이제 자치단체장과 또 공무원들이 어린이 교통 안전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 학교마다 특성이 다 틀려요. 학교마다 그 전문가들과 같이 뭐 상의를 한다던가 해서 학교마다 위험 요소를 발견하고 발견한 위험 요소를 예산을 적극적으로 투입해서 개선하고 네. 해도 해도 사고가 나는 거거든요. 얼마 전 그 뭐 강남 청담동에서 그렇게 뭐 청담동에서도 그 9살 먹은 학생이 또 사망 사고가 났죠. 그 음주운전자가 그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지속적으로 학교 근처에는 뭐 상시적인 배치를 한다던가 뭐 대대적인 뭘 해야지 사건이 있을 때마다 무슨 제도 개선하고 뭐 캠페인 좀 하고 그리고 그냥 뭐 흐지부지 되고 스쿨존이 우리나라에 언제 도입됐는지 아십니까? 저한테 너무 어려운 질문. 언제 도입됐죠? 1995년에 도입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되게 오래된 제도예요. 아, 그럼 스쿨존을 도입한 취지는 그때 뭐겠습니까?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하고 그렇죠. 통학 환경 안전하게 만들자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27년, 30년이 다 됐는데 아직도 똑같은 문제를 계속 반복하고 있고 네. 이런 자리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뭐 교통 비전문가라 솔루션을 낼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다시 너무 좀 추상적인 얘기지만 다시 헌법 10조를 생각하는 공무원 또는 뭐 교육청, 학교 당국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행복을 추구할 권리 과연 우리 국민에게 있는가? 예? 우리가 존엄받고 있는가? 네. 국가로부터 이걸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죠. 예, 제가 바로 이 학교를 다녔거든요. 800m 수원의 서호초등학교인데 아, 말하자면 구도심이죠. 네. 구도심의 문제들은 재개발이 이제 거기도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좀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도로가 좁지 않습니까? 도로가 좁은데 쌍방통행을 하다 보니까 인도를 만들 수가 없어요. 네. 자, 그럼 답이 뭐겠습니까? 일방통행을 만들어야 인도를 만들 수가 있겠죠. 아니면 당장이라도 뭐 이 정도라도 볼대 같은 걸 박아서 네.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차하고 부딪히지 않으면서 갈 수 있는 볼라드 말씀하신 거. 그렇죠. 그런 걸 또 만들어야죠. 그러려고 그러면 우자지간에 보행을 할 수 있는 보행 공간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좁은 길에 차가 쌍방으로 다니면 차가 뭐 한신이면 거기다가도 아까 얘기했지만 주정차도 막 돼 있죠.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보행권을 확보할 수 없는 환경이죠. 그렇다고 그것을 수많은 주민이 살고 있고 또 수많은 돈이 들어가는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그 당장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주민들이 불편하더라도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일방통행길을 좀 우회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보행권을 확보하게 만들어주는 보행 공간을 뭐 그런 때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단지 이제 요새 그 구도심들이 대부분 재개발이 이제 네네.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재개발 지역들은 이제 뭐 당연히 이제 자전거 도로니 뭐 이런 보행 도로니 이런 것들이 네. 만들어지고서 다행인데 이런 구도심들에 대한 대책을 아까 우리 박신환 실장님 얘기한 것처럼 자 구도심에는 사람들이 사실 많이 살고 있지가 않죠. 그러니까 단체장들은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는 아파트 민원이라든지 뭐 이런 데 먼저 치중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박신환 실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 단체장들이 헌법 10조를 좀 외우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그 청담동 어린이 사고는 이제 음주운전 사고였고 세곡동 거기는 네. 눈을 안 추워가지고 그쵸.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밀려가지고 학생이 사망한 거예요. 관련해서 이제 그 항상 사고 뒤편을 보면 주민들이 미리 그 경고 시그널을 울렸더라고요. 거기 눈 좀 치워달라. 또 어디 좀 인도 좀 만들어달라. 근데 이제 행정당국에서 미진했던 거예요. 인도 같은 거는 근데 상당히 만들기가 어렵다면서요. 여러 가지 그 법적, 행정적 이런 미비 실태 어떻게 보세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아까 그 인도 만들려고 하면은 일단 네. 도로가 규격이 나와야 되는데 네. 그게 안 되면은 만들기가 힘들고 일반 지금 인도가 없는 양방향 통행 같은 경우에는 뭔가를 주민들 그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합의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상가나 이런 쪽을 끼고 있으면 그쪽에다가 불법 주차라도 하면 자기 고객들이 늘어날 텐데 여기를 지금 편도로 만든다거나 인도를 확보해 버리면 일방 통행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가 많아요. 저도 이런 건 관련해서는 뭐 지역에 살면서 민원도 좀 많이 내고 개선하자라고 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안 되는 이유는 그 지역에 계신 그 바로 앞에 상가에 있는 빌딩들이 반대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개선을 하려고 그러면 우선 그분들 동의부터 일어나야 되는데 그분들 동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적으로나 어떤 대안을 마련을 할 수가 있지만 그게 주민들이 또 동의를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일단 첫째로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세곡동 사고 같은 경우에는 네. 뭐 길이 미끄러웠다라는 부분도 있고 길이 미끄러웠을 경우에는 이제 쟁점이 또 있더라고요. 이 사고 조사를 하는 쟁점에서 눈이 2cm 이상 오면 속도를 50% 이상 네네. 감속을 해야 되는데 네. 정말 감속을 했을까라는 쟁점이 있는데 그 속에 숨어있는 내용은 이 건너는 초등학생 아이가 무단횡단을 했다라는 그러니까 그 신호 위반을 했다라는 네. 거죠. 빨간불인데 건넜다라는 부분이고 이 운전자는 눈길이기 때문에 속도를 줄여도 그만큼 제동거리가 길기 때문에 제대로 제동하지 못했다라는 쟁점인데 문제는 그렇게 지금 다 되어 있지만 길이 미끄럽다라는 거는 사실 눈 오면 안 미끄러운 길은 없고요. 빨리 제설 작업을 해야 되는데 네. 이때도 지금 제가 사고 기록을 뭐 신문에 나온 내용을 토대로 네. 보니까 사고가 난 이후에 눈이 한 2cm 정도 쌓였다예요. 그러면 사고가 났을 때는 겨울이니까 그냥 기존에 약간의 미끄럼, 뭐 네. 블랙아이스 이 정도 물론 밤에는 위험하지만 낮에는 어느 정도 감수를 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준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문제는 이 사고는 어디에서나 날 수는 있지만 과연 정말 어떤 게 문제일지 모든 문제가 복합적으로 일어나갖고 사고가 나는 거는 맞은데요. 네. 그 복합적인 요인에 과연 아이들의 지도는 제대로 됐을까도 한 번 더 학부모들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죠. 우리가 네. 계속 교육이나 시민인식 이야기를 하는데 시민인식에 대한 교육은 뒤로 하면서 아이들 그냥 학습 교육 위주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보통 네. 아이들을 열심히 교육을 시켜놔도 부모가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또 부모의 거울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이 부모들이 도로 환경을 개선해 주세요가 아니라 우리 아이가 제대로 네. 건널 수 있게끔 음. 가정 교육을 좀 시켜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지금 스쿨존에 관련된 이슈도 굉장히 많은데 학교 앞에 안전을 위해서 속도를 확 30km로 줄여놨어요. 근데 네. 스쿨존만 벗어나면 바로 50km거든요. 그럼 50km로 막 달려오는 사람이 스쿨존이야. 스쿨존이다 해서 딱 브레이크를 밟거든요. 그럼 오히려 어떻게 되겠어요? 또 미끄러지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는 지금 스쿨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이들이 많이 출입을 하니까 스쿨존이라는 걸 만들어놨는데 걔네는 아침에 등교할 때 오후에 학교할 때 많이 활용하지 사실 그 이후에는 학교 인근에 안 가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까지 우리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들이 불편을 겪어야 되느냐라는 이유도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위험이 있는데 내가 급브레이크를 밟아줘야 되는 거냐라는 거죠. 그럼 오히려 사고가 더 많이 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가 지금 계속 뭐 쌍방향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합의점도 어느 정도 도출해야 되지 않을까. 아예 뭐 딱 스쿨존에서만 확 줄이는 게 아니라 뭐 기존에 좀 줄여온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중요하죠. 그 행정의 틈새, 그러니까 디테일이 좀 강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 이런 제도 시행했다 그렇죠. 이러고 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올해 특히 눈이 많이 내리는 것 같습니다. 이 스쿨존 어린이 보호구역 운전자 여러분은 좀 더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겠고 또 학생들 두고 계시는 학부모 여러분은 학생들한테 제발 좀 스마트폰이라도 등하교 시간은 좀 자제해 줬으면 하는 그런 좀 교육을 시키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늘어나는 스쿨존 사고 대처합니다. 네 번째 주제였습니다. 네, 오늘 토뉴브 16번째 시간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에 전 경기도 경제실장이신 박신환 실장님 그리고 스마트 도시문화연구소 김세현 대표 그리고 전 경기일보 편집국장 박흥석 국장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토니브는 2023년 새롭게 문을 열겠습니다. 보다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 만나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